미국 FRB가 미국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이 자산 거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거품이 붕괴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치명적이었다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닷컴 위기 때 이미 그 경험을 한 바 있기 때문에 AI 거품을 가능한 한 최대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깨트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한국이 밤이면 미국은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개장될 때 그때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생중계 한다고 그럴까? 그 라이브를 하는데 밤중인데 수만 명이 보더라고요. 그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나름대로 정보를 얻으려고 해서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 알고리즘 트레이닝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나노초로 하잖아요. 거기서 이미 그 정보가 나오는 순간 이미 다 챙겨 먹고 다 챙겨 먹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그 라이브 실방을 밤새 가면서 보고 한다고 해서 투자하시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한국 증시,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데는 다 투자하는데 내가 먼저 아침 한국 주식시장에 개장하면은 내가 제 1번으로 투자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다 투자해갖고 돈 버시는 분들은 거의 잘 못 봤어요. 차라리 느긋하게 그냥 경제 펀더멘털이나 구조나 추세나 어떤 것들을 나를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딱 이렇게 덫을 걸어놓는다든지 그래서 6개월 후라든지 1년 후라든지 전략을 짜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AI가 이제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가장 큰 위험은 가격 공진 위험이고 또 다른 위험은 뭐냐면 AI끼리 제미나이하고 챗GPT가 서로 짜고치는 거예요. 담합을 할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작을 이렇게 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정수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최근 미국발 AI 거품을 둘러싸고 거품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FRB가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자산 거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11월 달에 미국 FRB가 미국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이제 리사 쿡이라는 FRB 이사가 있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그 강연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제 4가지 곡지로 강연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의 자산가치 평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 투자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산가치 평가, 이른바 이제 주가 거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AI가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자산가치 내용 하고 이제 AI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2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자산가치 평가 관련해서는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주가가 특히 이제 AI 관련한 주가들이 하락세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AI 관련한 주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말하자면 거품이 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이제 근거로 크게 2가지 뭐 지표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실러 퍼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퍼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식 가격을 한 주당 주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거죠. 기업에 이제 이른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단기 순이익을 이제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게 주당 이익이 되겠죠. 퍼는 뭐냐면은 한 주당 주식 가격을 그 주당 이익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주당 이익은 실물 이익이죠. 실제 기업이 실물 경제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단기 순이익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는 그 기업이 이제 이른바 시가총액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퍼인데 주가를 이제 이익으로 나눈 거니까 주가가 만약에 거품이어가지고 굉장히 높으면은 이익은 사실 거의 뭐 예측 가능하잖아요. 대충 그 기업의 이익이 뭐 하루아침에 뭐 막 폭증을 하고 아니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감을 하고 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익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가는 사실 예측 불가능하죠. 불확실하죠. 확정적인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굉장히 높으면은 이른바 거품이 끼어갖고 굉장히 높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퍼가 굉장히 높아지죠. 숫자가. 그 다음에 반대로
그래도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쭉 낮으면은 퍼가 굉장히 낮죠. 그렇죠. 수치가 낮죠. 그래서 이제 S&P 500 지수의 이제 500 기업의 주당 이익을 이제 주가로 나눈 실러 퍼를 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 앞전 이제 동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실러 퍼를 계산한 결과가 2000년대 닷컴 버블 때가 가장 높았고 닷컴 버블 때가 40한 3배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에 이른바 AI 버블 이 지금 거의 40배로 닷컴 버블에 거의 근접하는 육박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거품이 지금 많이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FRB의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위험 프리미엄에 대해서 가지고서도 또 이제 지금 이 AI 거품이 좀 상당히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 위험 프리미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주식을 이렇게 내가 100을 주고 샀을 때 그 배당이나 뭐 그 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뭐 5가 났다. 그러면은 내가 주식 100을 주고 산 주식에 대해서 5만큼의 단기 순이익이 났으니 주가 수익률은 5%가 되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5%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 퍼의 역수죠. 그러니까 한 주당 이익을 주가로 나눈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이익은 똑같이 5가 났는데 주가가 만약에 50이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주가 수익률이 10%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높으면은 뭡니까? 그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 역수니까 퍼하고 정반대 역수니까 그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되겠죠. 반대로 주가가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0이면은 주당 이익이 5에 대해서 200이면은 주가 수익률이 2.5%밖에 안 되죠. 주가 수익률이 낮으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즉 거품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제 주가 수익률은 이게 퍼의 역수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뭐 또 이야기를 하면 퍼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다른 관점에서 이제 주가 거품을 평가를 한다 이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주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주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그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 이제 주가 수익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자산가격 이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위험 프리미엄은 어떻게 계산하냐? 위험 프리미엄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을 이제 넘기면은 주가 수익률에서 무위험 이자율을 뺀 거죠. 그렇죠. 이제 주가 수익률은 어디서 계산됩니까? 여기서 계산되죠. 퍼의 역수로 계산할 수 있죠. 주가 수익률을 여기서 가져오고 무위험 이자율은 어디서 계산합니까? 무위험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되죠. 보통 FRB의 이제 기준금리가 무위험 이자율이 되기도 하는데 통상 이런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할 때 이제 무위험 이자율은 이렇게 미국채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업은 뭐니까 장기 고잉 컨선이잖아요. 영속제잖아요. 계속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간주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위험 이자율을 보통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 수익률에서 그 10년짜리 국채 이자율을 뺀 것을 위험 프리미엄으로 계산을 해요. 위험 프리미엄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구소가 실제로 이 실러퍼하고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해 갖고 도표로 찍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수익률이 높으면 주가 수익률이 이렇게 주가 수익률이 높죠. 이 기간은 높으면은 어떤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보통이죠. 보통 상황에서는 주가 수익률은 이게 무위험 이자율에다 프리미엄을 더한 거니까 이자율보다는 더 높아야 되죠.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만 이제 이자율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을 때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반대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낮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습니까? 고평가되어 있다. 말하자면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1985년부터 2025년 최근 거까지 이렇게 쭉 찍어놨는데 보시면은 2000년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 미국의 거품이 상당히 좀 많이 꼈다. 고평가돼 있었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부터 이제 뭐 약간 좀 고평가가 시정이 됐지만은 이제 서프라임 사태에도 약간의 이제 고평가. 그러다가 이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 이제 는 2020 한 2년 3년까지는 이른바 이제 그 AI 거품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이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제 AI 거품 혁명이 시작됐으니까 보면은 요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일반 이제 뭐 정상적인 수준이거나 주가 수익률이 적정 수준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저평가되어 있는 뭐 이렇게 평균치로 내보면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S&P 500의 평균치로 내보면은 한 뭐 1.78% 정도 되겠죠. 그러면 1.78%를 넘어가는 것은 이제
저평가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 미국 주가니까 상당히 주가가 폭락할 때니까 저평가돼 있다라고 본다라는 해석된다라는 거죠. 저기 팬데믹 이게 직후에 또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했을 때도 저평가된 상태였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3년부터 어땠습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이것은 지금 미국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즉, 거품이 끼어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FRB의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이제 이름 퍼하고 유언 프리미엄으로 봤을 때 미국 주가는 지금 2020년 이후에 이른바 AI 거품 상당히 크다 평가를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걸 뭐 의도적으로 조정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다만 이제 그 이야기는 이 거품이 붕괴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이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닷컴 위기 때 이미 경험을 했기,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 그 경험을 한 바 있기 때문에 AI 거품을 가능한 한 최대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깨트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AI 거품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고점에서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신규 주택 가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주황색이 중위 가격이고 파란색이 이제 평균 가격인데, 2022년부터 이제 인플레 가지고 금리가 급등하면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정체 내지는 중위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무려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30% 이상 폭등을 해버렸죠. 그 30% 이상 폭등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택 가격이 약보합세 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물론 이제 이때는 금리가 폭등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리 압박으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전에 팬데믹 때부터 이게 2021년 한 1년 반 사이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무려 30% 이상이나 폭등을 해버린 그런 여파로서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도 약 3년 동안 계속 조정 국면을 계속 겪고 있다. 약보합세를 겪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신규 주택 판매량 같은 경우도 2020년 팬데믹 때 푹 이렇게 뛰었다가 2022년 금리 폭등하기 전까지 급증을 했죠. 이렇게 추세선을 벗어날 정도로 푹 뛰었다가 급증을 했다가 이제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정체 수준. 근데 이 정체 수준이 팬데믹 이전 수준이죠. 이만큼의 지금 막 거품이랄까요? 과잉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주택 시장 상황. 그래서 미국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고점 속에서 정체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주택 시장에서 무슨 이렇게 뭐 주택 때 예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서프라임 사태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가계 부채라든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건전성을 체크를 해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시장이 3년째 지금 이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그 원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 사이에 30% 이상 폭등한 여파가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금리 여파도 크지만,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는 어떠냐? 미국의 이제 전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이제 그 서프라임 론 사태나 글로벌 금융이 나기 전에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거의 50% 60%가량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죠. 그러다가 계속 쭉 올라왔다가 계속 이제 회복세를 2016년부터는 서프라임 론 사태 수준을 넘어가지고 올랐다가 2020년 팬데믹 때 또 폭 뛰었죠. 폭 뛰었다가 이제 정시했다가 2022년 금리가 폭등하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게 좀 늦죠. 왜냐하면 팬데믹 때는 뭐 했습니까? 외출도 못했고 야외 활동을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뭐가 유행했습니까?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가 팬데믹으로 이제 아주 치명타를 받았잖아요.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격을 심각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급락하고 그랬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다시 이제 하락해서 지금 현재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그 대출 그 재연장 기한이 도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2년부터 이제 금리가 폭등을 했잖아요. 인플레가 폭등하면서 미국 금리도 뭐 팬데믹 때는 0%에서 5.25, 5.5%까지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0%대의 어떤 금리로서 상업용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투자를 했던 곳들이 지금 이 대출 만기가 도래가지고 대출을 재연장하는 시한이 도래해서 이제 고금리
로 재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현재도 뭐 높잖아요. 하다못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대출 금리만 해도 6%가 넘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을 보면은 상업용 대출 같은 경우도 그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금리가 푹 뛰어버리면 이 상업용 부동산이 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자산시장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I가 이제 금융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제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이른바 주식 투자 모델, 주식 투자 이론의 발전 과정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스템 매매,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른바 그게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죠. 시스템 매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이렇게 기반해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란 뭐냐? 이제 미리 정의된 전략 기반해서 컴퓨터로서 자동 매매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적 투자 전략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트래킹 에라에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가 이제 목표 예상 처음에 그 목표한 대로 제대로 그 운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트래킹 에라라고 하거든요. 이제 계속 추적해가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차익거래, 무위험 차익거래 같은 거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탁 해서 이익을 내는 거, 투기거래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한다 이거예요. 알고리즘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거의 나노초 단위로 투자를 한다예요. 엄청나게 짧은 단위로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은 미국 한밤중에 주식 시장이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되잖아요. 한국이 밤이면 미국은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개장될 때 그때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생중계한다 그럴까 하죠. 근데 그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 라이브를 하는데 막 밤중인데 수만 명이 보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물론 나름대로 정보를 얻으려고 해서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하는 미국에 알고리즘 트레이딩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나노초로 하잖아요. 거기서 이미 그 정보가 나오는 순간 이미 다 챙겨 먹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우리 그 개미 투자자들이 그 이른바 이렇게 라이브 실방을 밤새 가면서 보고 한다고 해서 투자하시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좀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데는 다 투자하는데, 내가 먼저 아침 한국 주식 시장에 개장하면은 내가 제 1번으로 투자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투자해갖고 내가 돈 버시는 분들은 거의 잘 못 봤어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개미 투자자가 그렇게 그 단타 투자로 이렇게 뭐 그때 어떤 단편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소식, 뉴스들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그 증권사들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는 못 따라가죠.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이렇게 개미 투자가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저걸 밤새가면서 수만 명이 도대체 왜 보나? 차라리 저처럼 느긋하게 그냥 이런 경제 펀더멘털이나 구조나 그 추세나 어떤 것들을 나를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딱 이렇게 덫을 걸어놓는다든지, 그래서 6개월 후라든지 1년 후라든지 하다못해 3개월 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딱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훨씬 퍼포먼스가 좋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밤새 가면서 그런 라이브 들어가면서 미국의 무슨 그 실업 통계가 어떻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다라고 그걸 본다라고 그래서 무슨 미국 주식에다 투자한다고 그래서 그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알고 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 그걸로 돈 벌려고 그냥 눈이 뒤집힌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수학 천재네 뭐냐, 컴퓨터 천재네 뭐냐 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을 건데, 하여튼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거의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주식 이른바 시장 기관 투자자가 됐든 어떤 대형 투자자가 됐든 아니면 개인 투자자가 됐든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이제 해왔다. AI를 활용한다고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한
뚜렷하게 막 그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진 건 없다.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다만 이제 AI를 이용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뭐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더하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정형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뉴스 기사가 주가가 오른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몇 건 있느냐.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화 되기 때문에 전부 정량화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 알고리즘 트레이닝에서는 거의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AI에서는 이제 정성적인 데이터, 비정량적인 데이터도 다룰 수 있잖아요. 아까 기사 개수라든지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기사가 몇 개 나왔느냐, 내릴 것 같다는 기사가 몇 개 나왔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어떤 강도, 어떤 기사의 내용의 강도라든지 정치인의 발언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까지 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써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AI가 독자적으로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그렇게 할 때 AI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먹는 하마죠. 그렇죠? 그러면 AI가 할 때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관리를 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자기가 하고 모델도 이렇게 만들고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하고 하려면은 이 AI 컴퓨터 그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하고의 문제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AI가 이렇게 비정형적 데이터를 정성적 데이터까지 한다라고 그래도 이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AI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볼 때는 거의 97, 8% 같아요. 99% 같아요. 같은데 여기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는 거고 인건비의 문제고 AI의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갈 컴퓨터 투자비하고 컴퓨터 운영비, 즉 전기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 비용의 이제 문제, 어느 것이 더 이렇게 저렴하냐 하는 문제죠. 퍼포먼스 결과는 거의 차이 없다라고 봐요, 저는. AI로 하든 시스템 트레이드로 하든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미국 FRB도 AI를 써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로 뭘 집었냐면 가격 공진 위험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구글의 제미나이나 오픈 AI의 챗GPT나 거의 성능이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또 이렇게 주식 투자 모델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똑같은 결론을 낼 거라는 거예요. 팔면은 똑같이 팔아라. 사면은 똑같이 사라. 라는 결론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미나이는 팔아라 했는데 챗GPT는 사라라고 한다라면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로 AI 성능이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낼 거야. 거의 똑같은 결론을 낼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둘 다 만약에 팔아라면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사라 그러면 폭등을 할 가능성이, 가격 공진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I로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가장 큰 위험은 가격 공진 위험이고, 또 다른 위험은 뭐냐면 AI끼리 제미나이하고 챗GPT가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담합을 할 위험이거나 아니면은 제미나이가 조작을 이렇게 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데 주가 조작을 할 위험이 있다라는. 근데 그걸 보통 이제 어떤 금융기관이나 사람이 담합을 하거나 조작을 하면 그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찾아내고 가지고 조사를 하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AI가 담합을 하거나 조작을 하면은 AI가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서 처리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I가 그렇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AI를 감시하는 AI.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이죠. 만약에 AI가 담합하거나 시장 조작하는 것을 이 AI가 발견해낸다라면 발견해내는 AI 성능이 훨씬 우수하죠. 그렇죠. 그러면 성능이 우수한 AI로 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능이 똑같으면 못 찾아낸다. 얘가 찾아내려고 하면 얘는 방어를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못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다양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그 AI의 다양성을 좀 담보를 하면은 이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AI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일단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만으로 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담합이나 시장 조작 위험성에 대해서도 딱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하여튼 미국이 이제 최근 FRB가 금융 안정 보고서,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지금 이게 주식시장을 비롯한 이제 자산 시장의 거품 상황과 AI가 이제 자산 투자에 또 이렇게 투자 기법으로 도입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